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준모와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웜의 신박 오늘 5월 23일 목요일입니다. 어제 나이 계산하는 것부터 오락가락하고 어제는 그 방송을 이 웜의 신박을 찍기 전에 오늘따라 왜 이렇게 좀 일찍 시작하지 하고 세팅 다 해놓고 딱 녹화 버튼을 누르려고 하는데 기사를 스크랩을 안 해놨었더라고요. 그래서 야 큰일 날 뻔했다. 녹화 누르고 기사 발췌도 안 해놓고 녹화할 뻔했었는데 하면서 다시 기사를 발췌했었는데 그러고 나서 나이 계산할 때도 또 오락가락하고 참 총기가 자꾸만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또 잘못 계산하거나 잘못 알고 있거나 착각하고 있는 거 이런 것들 얼마든지 댓글에다가 남겨주시고요. 그나마 읽다가 빨리 알아차려서 다행입니다. 정말. 자, 그리고 두 가지 좀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는데 버블이 나왔을 때의 차트 모양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내년 상반기에면 버블이 생길 거야. 이런 거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버블 단계로 들어가면 밸류에이션하고 딱 체크를 해서 차트만 가지고는 알 수는 없지만 왜냐하면 어떤 큰 패러다임이 새로운 게 시작될 때 차트가 초기 국면에서 굉장히 과매수 상태를 보일 수는 있거든요. 볼 수는 있는데 그게 이제 시작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첫 양봉에 주식 팔면 안 된다. 그 첫 양봉이 월봉 기준입니다. 월봉. 그런 말씀도 드리긴 한데 버블 단계에서의 오버슈팅에서는 보면 좀 비합리적이지가 않아야 됩니다. 합리적이지가. 그리고 대중들의 그 스토리에 대한 비합리적인 스토리에 대한 확신이 되게 강해야 됩니다. 또 그런 분위기와 함께 연동을 해서 지금 이거는 거품이다. 뭐 이런 걸 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차트뿐만 아니라 플러스 이게 말이 돼? 네, 이게 말이 돼 하는 합리적인 의심이 돼야 되는데 약간 주식에 있어서 오랫동안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그런 적정가 대비해서 훨씬 높은 가격에 대한 회의적인 얘기를 계속 그런 얘기가 한 6개월 나와야 됩니다. 6개월 내내 야 이게 말이 돼? 네, 라는 상황이 지속되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거품이 만들어지고 거기서 꼭지에서 딱 떨어질 때의 전형적인 패턴의 그런 꼭지 신호가 몇 개 나오죠. 뭐 일봉이나 이 월봉 차트에서나 보면 차트 정석에서도 말씀드렸던 비석형, 그 다음에 행잉맨, 교수형이라고 하죠. 보면 어떻게 이름도 그렇게 교수형이라고 딱 지었을까 싶은데 비석형, 교수형 다 무시무시하지 않습니까? 그 희한하게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 패턴 말고도 몇 가지가 좀 더 있긴 한데 한번 그러면 시간을 내서 질문이 있습니다. 시간에 그런 꼭지에서 나오는 유형의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좀 기사를 좀 빨리 넘어가 보겠습니다. 또 질문 또 좋은 질문이 하나 있으셨는데 버블 얘기하셨었고 그 다음에 에이스에서 커버드 콜을 활용한 연 15% 배당 ETF가 나왔다라고 돼 있잖아요. 에이스면 옛날에 한국투자 운용에서 그때는 뭐 코세프였나요? 뭐였다가 에이스로 바꿨죠. 한투에서 운용하는 건데 연 15% 배당이 과연 가능한 건지 연 15% 배당 ETF가 있으면
사실 주식 안 하고 그냥 연시 5% 배당 ETF만 들고 있어도 되잖아요. 과연 이게 가능한 건지. 네. 커버 더 콜이라고 돼 있으니까 물론 연 15% 목표를 한다 뭐 이런 거겠지만 네, 제가 한번 이것도 질문이 있습니다. 시간에서 한번 커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기사는요. 디즈니 기사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디즈니 픽사 칼바람 인력 14% 자른다라고 돼 있는데 디즈니 자회사 픽사 애니메이션 스튜디오가 전체 직원의 14%를 해고하는 절차에 들어갔다고 하고요. 픽사는 175명의 직원에게 해고 통지를 냈다고 합니다. 175명이 14%이니까 전체적으로 따지면 1,200명, 1,300명 뭐 그 정도 전체 직원이다 그죠? 맞나요? 이제 총기가 떨어져 가지고 이거 계산을 잘 못하겠네요. 예, 1,000명에 14%면 140명이고 그죠? 거기에다가 35명이 더해지니까 네, 1,300에서 1, 4, 1, 4, 3, 12 예, 1,500 예, 아유 계산이 좀 잘 안 됩니다. 자, 중요한 게 아니니까 네, 넘어가 보겠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또 빠르게 네, 이거 역산해 가지고 딱 계산해서 네, 댓글로 올려주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짐 모리스 픽사 사장은 직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픽사가 극장용 장편 애니메이션에 다시 집중하고 스트리밍 플랫폼 디즈니 플러스의 콘텐츠 제작에서 벗어나기로 해서 이 같은 감원을 결정했다라고 하네요. 극장용 장편 애니메이션에 집중하기 위해서. 자, 앞서 픽사 모회사인 디즈니의 밥 아이거 CEO는 연간 75억 달러, 약 10조의 비용을 절감할 계획이라고 밝혔고요. 이를 위해서 지난해 전사적으로 8천여 명의 인력을 감축했습니다. 야, 지난 15일 아이거 CEO는 흑자 전환을 위해서 디즈니 플러스 스트리밍 서비스에 대한 마케팅 지출을 삭감할 계획이라고 전했고요. 디즈니 플러스의 컨텐츠 제작 편수를 줄이고 양보다 질에 집중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런 기조 아래 픽사는 지난해 6월 75명의 인력을 줄인 데 이어서 이번에 대규모 감원에 나서기로 했고요. 앞서 디즈니는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극장 개봉 수입이 대폭 줄어 힘든 시기를 보냈었고요. 박스 오피스 수입은 이전보다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습니다. 픽사는 해당 기간 3편의 애니메이션을 온라인 스트리밍 플랫폼으로 공개를 했고요. 지난해 6월 극장에서 개봉한 장편 영화 엘리멘탈. 엘리멘탈은 한국에서 호평받았지만 북미에서는 개봉 첫 주 2,960만 달러의 저조한 흥행 수입을 기록을 했네요. 이 영화의 전 세계 흥행 수입 총액은 6,776억 원으로 집계가 됐고 픽사는 다음 달 인사이드 아웃의 속편인 인사이드 아웃 2를 개봉한다고 합니다. 다음 달요? 인사이드 아웃은 어떤 영화였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픽사가 옛날에 어제 스티브 잡스 얘기도 좀 했었는데 그죠? 스티브 잡스가 애플 이사회로부터 쫓겨나죠. 90년도에 그죠? 쫓겨났다가 스티브 잡스가 픽사를 디즈니에다가 그때 비싸게 팔아먹으면서 그 돈으로 다시 넥스트였나요? 무슨 회사를 만들고 그게 애플에서 필요해서 다시 그 넥스트인가라는 회사를
애플이 다시 인수하면서 스티브 잡스가 다시 애플로 경영에 복귀를 했었는데, 참 그런 거 보면 우리가 최근에 이런저런 영상들 이래 보다 보면 그런 영상도 있었거든요. 이 어떤 성공한 CEO인데 자기가 봤을 때 운칠기삼에서 아니 운이 99%인 것 같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그러면 99%가 운이면 우리가 노력 안 해도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분 얘기는 운이 99%, 자기가 이렇게 성공한 거는 99%인데 이렇게 성공한 게 그 운이 올 때까지 계속 이 자리에서 계속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운을 살릴 수가 있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계속 하는 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저번에 JYP의 박진영 씨도 그 얘기 했다 했잖아요. 아이돌 모아놓고 너네들 이렇게 따분한 거 하기 싫지. 근데 이 따분한 걸 계속 하는 사람이 결국은 성공한다. 근데 계속 이렇게 열심히 안 하는 사람 중에도 성공한 사람 당연히 있다. 재능이 뛰어난 사람이다. 근데 재능이 뛰어난데 열심히 성실하게 꾸준히 안 하면 반짝 성공했다가 또 사라진다 하면서, 그 박진영 씨도 꾸준함을 되게 중시하면서 얘기했었는데, 네, 이 픽사에 얽힌 얘기가 생각이 나가지고요. 우리가 저도 사실 그렇습니다. 제가 어떻게 저는 이 나이에 이 업계에서 이렇게 살아남아 있었을까 생각해 보니까, 그냥 91년도, 2년도 대학생 때 파생상품에 관한 공부를 하다가 와, 내가 갈 길은 이거구나. 예, 그 너무 재밌어 가지고요. 그러면서 그때부터는 한눈 팔지 않고 계속 이거 했었는데 중간에 위기가 있었어요. 한눈 팔 뻔한 위기가 있었습니다. 요식업에 친구가 투자해가지고 너무 안 돼가지고 결국 망했거든요. 망했는데 투자만 해놨다가 계속 이렇게 안 되니까 제가 또 승부욕이 좀 강해가지고 그때 한화투신 주식팀장 할 때였는데, 야, 회사를 그만두고 한번 내가 올인을 해볼까 막 고민을 하다가 안 하길 다행이죠. 예, 과감하게 그 요식업을 투자를 했던 걸 다 날리고, 네, 많이 날렸습니다. 그때 기준으로는요, 서울 아파트 한 20평 정도 날려먹은 것 같아요. 아파트 한 채 날려먹었었는데, 그래도 이쪽 하나투신 팀장을 그만두지 않고, 예, 그만두고 만약에 그쪽 갔었으면 결국 나중에 보면 뭐 별의별 일 다 터졌습니다. 2011년도에 저거 동일본 대주진이 터지면서, 그러면서 또 이 일식이라든지 이런 거, 네, 그 요식업이 약간 일식 쪽이라 가지고요. 그 완전히 거의 뭐 또 폭망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 살면서 저는 저희 팀장님도 예전에 한화투신 때 팀장님이 그 설명회 가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 투자한 게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내 맘대로 되는 게 다 뭐 내가 뜻한 대로 다 되는가 하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 근데 뜻한 대로 된 거에서 수익도 나고, 예, 그 부분에서 성공하기도 하고, 근데 안 되는 것도 있고, 네. 그런 것들이 섞여서 네, 섞여 있는 게 뭐 우리 인생이다 뭐 이런 얘기를 뭐 말씀을 하시면서, 저희 팀장님도 참 그 설명회 할 때 설득력 있게 말씀 잘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실패한 투자에 대해서 너무 마음 쓰지 마세요. 그 얘기를 하시면서, 자, 지금 이 순간에는 이런 투자의 기회가 있습니다. 그렇게 설명하셨습니다.
그래서 뭐 저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그런 요식업에 대한 투자뿐만 아니라 축구 후배 중에 뭐 또 도와달라 해가지고 제가 보니까 투자의 전문가니까 이거는 정말 투자해주면 돈 날릴 것 같은데도 그런데도 결국은 투자해줬다가 네 그것도 뭐 다 날렸죠. 네. 보면 약간 주변에서도 좀 말렸었거든요. 왜냐하면 그 후배가 약간 평판이 좀 안 좋았었어요. 그러니까 딱 안 좋은 게 뭐 또 같이 지내보면 티도 나잖아요. 티도 나긴 하는데 뭐 저희 또 이거 너무 자세하게 얘기하면 저희 이 축구 후배들이 누구 얘기하는지 또 다 알 것 같아가지고 예 그래서 그렇게 해서 뭐 몇천만 원 날린 것부터 해가지고 뭐 많습니다. 네 많은데 우리가 어제도 제가 보니까 뭐 차에 교통 그 주차 딱지가 붙었더라고요. 근데 그게 우리가 인생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비용 그다음에 실수에 의한 그런 뭐 돈이 다 인생 살아가는데 우리가 운전하려면 기름을 넣고 그다음에 윈도우 브러시 그것도 넣고 엔진 오일도 갈아야 되고 하는 그런 비용처럼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면서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완벽할 수는 없군요. 내가 실수해서 뭐 하다가 발생하는 그런 사사로운 비용부터 좀 큰 비용까지 다 인생의 하나의 양념이다 생각을 합니다. 뭔 얘기하다가 이렇게 또 픽사 얘기하면서 스티브 잡스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또 삼천포로 좀 빠졌습니다. 자, 그 다음 기사는요. 서정진 회장님 얘기는 또 스토리가 있긴 한데 읽어보겠습니다. 자, 지금 셀트리온에 또 물려 계신 분들도 많고 한데요. 셀트리온이 미래 성장 동력 확보 차원에서 유럽 제약사 인수 M&A에 나섰고요. 차세대 항암제로 주목받는 항체 약물 접합제 ADC라고 하죠. 등 이 신약 개발에도 뛰어들고요. 서정진 회장은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미국 소화기 질환 학회에서 유럽 유명 제약사 한 곳에 M&A를 추진 중인데 협상이 잘 될 경우 올해 안에 공개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을 했고요. 다만 현지 당국의 허가가 필요해서 이 허들을 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최근까지 일본 제약사 M&A를 추진했다가 당국의 부정적 기류로 포기 수순을 밟고 있다는 일화도 소개했고요. 규모가 있는 일본 제약사 인수를 최근까지 추진했지만 일본 당국이 한국 기업의 인수에 부정적이어서 큰 기대는 안 하고 있다. 네, 참 일본 애들이 아직 정신 못 차리고 있네요. 서 회장은 신약 개발에 본격 나서겠다고 했는데 바이오시밀러에서 바이오 의약품 복제약입니다. 네, 케미컬 베이스의 복제약은 우리가 개량 신약, 제너릭이라고 하죠. 제너릭. 예, 제너릭에서 조금 더 개량하면 개량 신약이고, 바이오 의약품은 똑같이 카피한 걸 바이오 시밀러라고 합니다. 이 바이오 시밀러에서 신약으로 사업 구조를 바꿔가겠다는 의미인데, 셀트리온은 유도탄처럼 암세포만 골라 죽여 약물 부작용을 개선한 ADC 항암제의 임상 1상을 내년 시작할 예정이네요. 자, 서 회장은 2중, 3중 항체의약품과 경구용 항체의약품 그리고 메신저 RNA 플랫폼을 준비 중이라면서 당뇨 비만약과 비마약성 진통제 개발도 검토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미국 염증성 장질환 환자 30만 명 중 내년까지 15만 명에게
우리의 신약 진펜투라를 공급하는 것이 내부 목표라고 했고요. 지난 3월 미국에서 출시한 피아주사 제형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 진펜투라의 향후 매출 목표치를 4조 5천억 원으로 높게 잡은 배경에 대해서 이같이 설명을 했네요. 셀트리온의 올해 진펜투라 예상 매출은 5천억 원인데 올해 예상 매출은 5천억이군요. 새 회장은 진펜투라는 이미 3년 전에 유럽에 출시한 제품으로 셀트리온은 유럽 염증성 장질환 항체 치료제 시장에서 50%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고 하네요. 미국 환자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약이라고 했습니다. 자, 기존 경쟁 약물은 대부분 정맥 주사 제형이어서 병원에서 수시간 동안 투약 받아야 하지만 진펜투라는 SC 제형이어서 집에서 자가 주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코로나 기간 유럽에서 진펜투라가 불티나게 팔린 이유가 병원 안 가고 집에서 자가 주사가 가능했기 때문이군요. 서 회장은 미국 시장 공략을 위해서 셀트리온의 미국 직접 판매망은 보병, 그리고 각종 세미나 개최는 포병, 광고는 공중전으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투 비유를 들었고요. 그는 또 오는 7월 대대적인 TV 유튜브 마케팅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미국 대형 병원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개별 제품 단위가 아니라 제품군별로 대량 공급을 협상하는 번들링 판매도 추진 중이라고 밝혔고요. 내년 바이오시밀러 5종이 출시가 되면 총 11종의 제품군을 갖추게 된다고 합니다. 류마티즈 관절염, 장질환 관련 치료제를 모두 갖추게 돼서 이 분야에서 세계 의료 재정의 15에서 20% 시장을 확보할 기회가 생긴다고 했네요. 세계 ADC 시장 추이가 나오는데 밑에 23년도에 지금 작년 기준으로는 77억 달러. 네, 그냥 한 10조 정도 된다 그죠? 근데 2032년이 되면 266억 달러로 30조가 넘는 시장이 되네요. 자, 서 회장은 지난 2월부터 석 달 동안 지금 미국에 체류하면서 발로 직접 뛰면서 현장 지휘를 하고 계시네요. 시카고에서 아침 7시 비행기를 타고 애틀란타를 경유해서 뉴올리언스로 가서 현지 의사들과 점심 미팅을 하고 다음날 자동차로 3시간 이동해서 의사들을 만난 뒤에 다시 내슈빌로 건너가서 현지 미팅을 소화하고 하루에 최소 4개 병원을 돌고 40명의 의사를 만나서 한 달에 800명씩 연내 북미 전역 7,500명을 만나는 것이 목표라고 합니다. 보통 도시락을 싸들고 의사 한 명을 만나기 위해 환자 대기석에서 기다린다면서 의사가 점심을 먹는 사이 우리는 서서 발표한 뒤 남은 도시락을 먹는다. 시가총액 40조 원을 넘는 그룹 오너로서 미국 시장에서 사활을 걸기 위해 영업 밑바닥부터 따지고 있는 것인데 현장에서 고객이 환자와 의료진 목소리를 들으니 제품 개발 전략에 큰 도움이 됐다면서 고객 역시 기업 오너가 즉석에서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리니 높은 신뢰감을 보였다고 합니다. 자, 진펜투라의 경우 하반기 미국 내 추가 판매망 확보, PBM 등재가 가능하고 류마티스 관절염 분야로 적응정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PBM이 처방 가능 약 이 목록으로 해서 저기에 들어가면 처방이 앞으로 많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 이렇게 기대할 수 있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는 신약 개발은 장남 서진석 셀트리온 대표가 주도하고 해외 영업은 서 회장 자신이 총괄하며 경영 전반은 기우성 부회장이 맡는 식으로 역할을 분담했다고 했습니다. 네.
서 회장님이 뭐 되게 거구시거든요. 거구시고, 정말 말씀하시는 거 그때 딱 10년 전이었던 것 같은데요. 10년 넘었네요. 그때가 2009년, 10년 초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 서 회장님이 뭐 펀드 매니저들 좀 모아 놓으면 내가 설명을 하겠다 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별로 사람이 안 모여가지고요. 저희 모임 사람들 한 4명 갔던 것 같습니다. 4명을 커피숍 같은 데서 3시간을 말씀을 하시는데 달변이시고 쏙 빠져듭니다. 그리고 그 어떤 자신감 또 강하시고 그리고 두 번째 뵀던 게 셀트리온 헬스케어 상장할 때였었죠. 그때 포시즌 호텔에서 기관 대상 IR을 할 때도 그때는 이 지팡이도 짚고 나오셔가지고 그래서 의사들 기다리면서 뭐 서서 PT를 하셨다고 해서 무릎은 괜찮으신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서 회장님도 그 대우가 망하면서 나오셔가지고 그 일화가 그렇잖아요. 보스턴이었던가 서 회장님이 미국에서 난 뭘 하고 앞으로 살아야 되는가 하다가 그 호텔 앞에 나왔는데 글로벌 제약사 간판을 보면서 앞으로 내가 바이오를 한번 해볼까 뭐 이러면서 5천만 원으로 법인 세워가지고 시작했다고 하십니다. 그 회사가 망하고 해도 끝까지 꾸준히 하시면서 지금의 셀트리온 또 그룹을 만드셨습니다. 그 다음 기사 넘어가겠습니다. 자, 서범석 루닛 대표 의사 개입 없는 AI 암 진단 시대. 그때 루닛 상장되고 나서 루닛 뭐 얘기가 되게 많이 나왔었는데 요즘은 조용한데 조용하다는 말은 주가가 별로 안 좋다는 얘기겠죠. 한번 보겠습니다. 월봉 차트를 보니까 작년 9월 달이었네요. 9월 달에 134,942원 찍고 942원 이렇게 돼 있는 거 보니까 이거는 중간에 뭐 액분이라든지 뭐가 있었던 거죠. 지금은 57,000원 하고 있네요. 22년도에 그때 시장이 안 좋을 때 상장이 돼 가지고 10월 달에 그때 지수가 바닥 칠 때 그때 9,100원 정도 했었는데 9,100원이 13만 원 갔으니까 와 15배 올랐네. 11개월 만에 올랐다가 지금은 57,000원 1조 6천억 그러면 지금보다 주가가 고점 부근에서는 거의 한 3조 5천억까지 갔었었네요. 근데 이 회사가 아직은 실적이 안 나는 회사고 그죠? 21년에 66억 매출에 737억 적자였고요. 22년도에는 139억 매출에 391억 적자였고 작년에 251억 매출에 매출은 계속 2배로 늘어나네요. 당기순이익이 370억 적자였었네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뉴질랜드 헬스테크 볼파라 인수 방대한 데이터로 초거대 모델 구축. 자, 미래에는 의사 없이도 인공지능만으로 의료 행위를 하는 세상이 열릴 것이다. 자, 서범석 대표가 초거대 AI 모델 구축을 통해서 의사의 개입 없이 완전 자율형으로 암 진단을 완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할 것이라면서 간담회에는 최근 루닛이 인수한 뉴질랜드 볼파라 헬스테크의 테리 토머스 대표도 참석을 했었었네요. 질병의 진단 과정은 환자 진료 신청과 검진, 진단, 판독문 작성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현재 AI 기능은 진단까지 맡고 있고
진단까지. 의료기관에서 영상 촬영을 하면 전공의들이 1차 판독문 초안을 작성을 하고 전문의가 이를 재검토해서 오류를 수정한다고 합니다. 판독문 작성에 가장 많은 인력과 시간이 소요되는데 초거대 AI는 대용량 데이터를 학습해서 인간처럼 종합적인 추론이 가능하고요. 루닛은 초거대 AI를 통해서 진단부터 판독문 작성까지 가능한 제품을 개발할 계획이며 볼파라의 방대한 데이터가 초거대 AI를 완성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볼파라 인수를 통해서 유방 촬영 데이터 1억 1,700만 장을 확보를 했고요. 매년 2천만 장이 추가로 늘어날 예정인데 서 대표는 의료용 초거대 AI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1억 장 이상의 데이터가 필요하다. 볼파라 인수는 단순 매출 증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의료 AI 시장에서 루닛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전략이라고 했습니다. 미국 질병예방위원회는 지난해 유방암 검진 연령을 기존 50세에서 40세로 앞당겼고요. 40에서 75세 여성은 경년 단위로 유방 촬영을 하도록 권고했고요. 이에 따라서 미국 내 유방암 검진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책 모멘텀이 있었군요. 볼파라와 루닛이 수혜를 볼 것으로 전망된다. 볼파라는 미국 병원 2천여 곳에 유방암 검진 AI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고 이 회사의 미국 유방암 AI 진단 시장 점유율은 40% 이상이군요. 토마스 대표는 볼파라와 루닛의 AI 제품은 겹치는 영역이 없다면서 이번 M&A를 통해서 글로벌 시장 공략에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루닛은 내년 매출이 1,000억 그리고 내년에 흑자 전환이 목표다라고 합니다. 네, 컨센서스를 한번 볼까요? 그러면 컨센이 이거는 컨센이 안 나오네요. 네. 매출이랑 이런 거 추정하기가 어렵죠. 이런 회사는. 네. 자, 여러 가지 장밋빛 전망 때문에 뭐 주가가 상당히 아마 좋을 겁니다. 좋을 거긴 한데 이 적자가 이렇게 계속되는 기업들, 특히 바이오 기업에서는 계속 전환사채 같은 걸 막 찍어가지고 그죠? 네, 주식 수가 계속 늘어나니까 그렇게 주식 수가 늘어날 부분은 없는지 이 자본금 변동 내역이랑 이렇게 보시면서 잘 투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회사는 좋은 회사입니다. 뭐 저희 축구 후배가 또 형님 얼마 전에 제가 루닛 옮겼습니다 해서 잘했다고 작년 연말에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근데 좋은 회사랑 또 좋은 투자 회사랑은 좀 다른 거니까요. 그죠? 네. 자, 그 다음 기사를 보겠습니다. 자, 하반기 3,000피 간다. 조선 철강이 주도. 누가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코스피 최고 3,110 전망. 상장사 4분기 영업이익이 63% 증가. 미국 금리 인하, 중국 경기 부양도 호재. 조선 3사 추가 상승 여력 커. 풍산 고려아연은 수요 확대 기대. 이렇게 돼 있고요. 코스피가 3, 4월에 이어 이달에도 2,800선 진입을 시도하다가 자꾸만 이래 밀리고 하고 있죠. 증권가에서는 하반기에 국내 기업의 이익 증가 효과가 나타나고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중국 경기 부양책 영향 등이 본격화하면 국내 정치가 2,800을 돌파해서 3,000대까지 오를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고 실적 개선과 수요 확대가 기대되는 반도체와 조선,
자동차, 비철금속 업종 등이 이를 주도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3월 26일 날 2757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지금은 2723 이러면서 계속 박스피인데 제가 올해 뭐 울퉁불퉁하게 가면서 그나마 코스피는 그래도 저점과 고점을 이렇게 약간씩 높여가면서 올라가는 흐름으로 전망을 했고 코스닥은 지금 이렇게 갇혀 있죠. 쐐기형 모형으로 이렇게 갇혀 있습니다. 근데 쐐기형의 상단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좀 10월 달까지 가면서는 하단까지 850을 살짝 밑으로도 한번 또 깰 것 같은 그런 차트 모양이고요. 하반기 코스피 지수 예상 변동폭 해가지고 증권사별로 이렇게 나와 있네요. 신한투자가 2,550에서 3,000, 키움이 2,500에서 3,000, 한투가 2,500에서 3,000, SK증권이 2,950에서 2,700. 그리고 DB금융투자는 2,300에서 2,950. 범위를 이렇게 늘려놓으면 예상을 정확하게 맞추려면 저도 하반기 하고 내년 시장 저 예상 범위 정확하게 맞출 수 있습니다. 2,000에서 4,000 아니면 뭐 1,800에서 4,000 이렇게 해놓으면 아마 이 범위를 정확하게 맞을 겁니다. 아마. 뭐 100% 확신한다고는 못하지만 근데 이 지수 범위를 보면서는 약간 좀 실망스럽긴 하네요. 근데 SK증권이 하단을 2,700 요는 거는 좀 의미가 있죠. 2,700은 안 깰 거야. 뭐 그래요? 2,720인데 그러면 여기서 사라는 얘기잖아요. 그나마 다른 증권사 2,500대를 예상한 분들도 여기서 한 8%다 그죠? 밑으로 하락 리스크는 한 8%가 안 될 거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네요. 지수 레인지보다는 밑에 어떤 업종들이 좋아질지 그런 내용을 좀 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자, 밑에 보니까 아까 하단을 좀 낮게 잡았던 DB금융투자가 나오는데 강영기 DB금융투자연구원은 중국 부동산 경기가 안정되면 내수 소비가 촉진된다는 점에서 국내 주식시장에 우호적이라고 분석을 했네요. 강영기 연구원은 그러면 시장을 나쁘게 봐서 2,300 밑에 해놓은 건 아니네요. 보니까. 그리고 중요한 게 이 영업이익이니까 그죠? 2분기에는 상장사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58.9, 3분기에는 56.8, 4분기에는 63.1% 증가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네요. 지수 상승기에는 기존 주도주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이 일반적인데 하반기 지수 상승의 주도주 역할은 조선주가 맡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주요 3사 한화오션, 삼성중공업, HD, 조선해양이 13년 만에 동반 흑자를 기록한 영향으로 올해 평균 15.6% 올랐고요. 그런데도 추가 상승 가능성이 높다라고 합니다. 이경민 대신증권연구원은 12개월 선행 PER이 16배로 2015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고 충분한 수주 잔액을 바탕으로 가격 협상력이 높아졌다고 말을 했습니다. 중국이 경기 반등에 성공하면 철강과 비철금속 업종 등이 수혜를 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박광래 신한투자연구원은 중국의 인프라 투자 확대로 철강 수요가 늘고 구리 수요도 여전할 것이라면서 풍산과 고려아연, 세아베스틸 지주를 주목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반도체와 밸류업 수혜주도 하반기에 기대된다는 평가인데 하나증권은 반도체주 중에서 하이닉스 그리고 밸류업 수혜주 가운데서는 기아와 하나금융지주를 유망 기업으로
꼽았고요. 하이닉스는 2분기부터 HBM 비중이 늘고 있고 기아와 하나금융은 주주 환원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네요. 방위산업 바이오 대표주인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삼성바이오도 관심주로 추천을 했는데 한투증권이 전력기기 업종이 상승 여력이 있다고 분석을 했고요. 김대준 연구원은 HD 현대일렉트릭 등은 단기 주가 급등에도 전력 수요 증가에 따른 실적 개선이 이를 상쇄할 것이라고 마련했습니다. 네. 제가 식사합시다 하면서 또는 다른 코너에서도 뭐 많이 만났던 우리 후배들 연구원들이죠. 김대준 연구원도 그렇고 나오는 이경민 연구원도 그렇고 아까 강영기 연구원도 그렇고 다 업계의 후배들입니다. 자, 그 다음 기사도 또 비슷한 기사가 하나 있는데 또 보겠습니다. 자, 공매도 금지에 수익률 뚝, 롱숏 펀드 언제 볕드나. 자, 시장 상황에 관계없이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시장 중립형 펀드, 롱숏 펀드가 맥을 못 추고 있는데 국내 정치에서는 공매도가 일시 금지되면서 펀드 운용에 제약이 생긴 탓이다. 하긴 공매도 금지 이런 것 때문에 이런 롱숏 펀드들은 어떻게 운용이 됐나 모르겠네요. 파생을 아마 이용했을 것 같기는 한데 자, 국내에 설정된 43개 롱숏 펀드에 최근 1개월 수익률은 1.48이고요. 같은 기간 코스피가 3.57 올랐는데 2% 가까이 밑돌고 있습니다. 올 들어 계속 수익률이 떨어지고 있는데 연초 이후 수익률은 3.15였는데 3개월이 3.11, 1개월 1.48. 연초 이후 수익률이 3.15면 그나마 시장을 비트하고 있다 그죠? 선방했네요 보니까. 연봉을 보면 올해 우리 코스피가 지금 2.66% 올랐으니까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은 마이너스 2.3%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롱숏 펀드의 부진 원인으로는 코스피 상승세가 꼽힌다. 그 롱숏은 주가 상승 또는 하락과 관계없이 절대 수익을 추구하고요. 주가가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은 사고, 주가가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주식은 공매도나 선물 옵션 매도 등을 통해서 파는 이 숏 포지션을 가지게 되죠. 시장 방향성을 따라가기보다는 양방향 투자로 수익을 내는 상품인 만큼 박스권 장세에서 유리하다는 평가다. 꼭 그런 건 아니죠. 네. 롱숏 펀드가 제가 21년도에 저희 인피니티 때 3,150에서 주식 다 팔고 고객분들한테 주식 찾아가시라고 돈 찾아가시라고 하고 난 다음에 계속 이렇게 뭐 여쭤보시는 분들 중에서 펀드 가입은 그때 타임폴리오가 롱숏 펀드 잘하니까 시장이 약세장이 오면 매수와 매도를 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쭉 빠져도 안 터지거든요. 근데 보통은 이제 떨어질 때 펀더멘탈이 약한 주식이 더 많이 떨어지잖아요. 약세장에서는. 네, 그거는 우리가 건강이 약한 노약자분들이 뭐 기온이 마이너스 10몇 도라든지 코로나 상황이라든지 이런 상황이 생기면 좀 많이 이렇게 힘들어지는 것처럼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약세장에서 타임폴리오 펀드도 권유를 좀 해드리고 했었는데 뭐 그냥 타임폴리오 제가 칭찬을 했으니까. 근데 그런 롱숏 펀드는 강세장이 도래한다 그러고 했을 때는 롱숏 펀드 하면 안 되죠. 네, 뭘 해야 되죠? 네, 채슬리. 채슬리 저희가 이제 뭐 3억 이상 하긴 하지만 3천만 원 단위로는 뭐 KB증권 아니면 DB증권 그리고 또 랩을 하는 증권사가 하나 더 있었는데 그 랩 가입하시면 됩니다. 예, 적은 돈으로도 얼마든지 가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장이 괜찮을 것 같은데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하면 저희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개인 투자가분들이 그거 판단하기 사실 또 힘드시잖아요. 왜냐하면 바닥일 때 안 좋다라고 생각하고 올라갔을 때는 또 더 좋다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저희는 바닥일 때 잘 사고요. 또 시장이 과열되면 잘 빠져나옵니다. 뭐 얘기하다가 또 자자찬이 돼서 죄송합니다. 자, 요 뭐 기사 쭉 한번 읽어보시고요. 롱숏펀드는 우리가 강세장인지 약세장인지에 대한 시장 판단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떤 상품을 투자할지가 시장에 대한 판단에 의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약세장에서는 롱숏펀드, 약세장에서 저거 뭐 인버스 곧버스로 먹으려고 하시지 마세요. 안 맞는 데 있잖아요. 시장 판단 자체부터 잘 못한다 그랬잖아요. 시장 판단을 못하는데 그거 시장 판단을 잘하면 약세장에서 곧버스로 먹고 올라갈 때 레버리지로 먹고 그러면 투자의 신이겠죠. 네, 그런데 그 시장 판단 잘 못합니다. 아까 제가 증권사 그 레인지 보여드렸듯이 네, 오늘 여기는 1월 그 증권사는 없는데 1월 달에 그때도 뭐 3프로 TV 나가서 한 증권사 센터장하고 왜 불렀나 해서 갔더니 거기가 1800에서 2500 올해 전망을 하다 보니까 너무 베어리시 하다 보니까 이제 저한테 저랑 그분하고 이렇게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중립화 시키는 그런 의견을 구하면서 저를 불렀던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시장 전망 자체는 그 센터장도 또 뭐 후배인데 되게 아주 신실하게 본인은 정성껏 그 자료를 준비한 건데 그 정도로 이제 잘 맞추기 힘듭니다. 그래서 시장이 약세하게 보이면 롱숏 하시고요. 강해 보이면 최설리 랩 하시면 됩니다. 자, 쓸데없는 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흘러가지고요. 마지막 기사는요. 미국 장단기 금리 역전 2차 대전 후 최장 기록 요 얘기거든요. 지금 역전 현상이 22년 7월부터 현재까지 지금 1년 10개월째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최장입니다. 네. 자, 금리 역전 기간이 1970년 2차 오일 쇼크 이후에 79년이죠. 그때 폴 볼크 의장이 극단적인 긴축을 단행한 시기에 그때 역전 기간이 1년 8개월이었는데 이때보다 길어졌고요. 과거 장단기 금리 역전 이후에는 반드시 경기 침체가 도래했었죠. 그래서 요때 79년 요때도 1980년도에 1차 리세션이 있었고 81년 말부터 2차 리세션 두 번 왔었습니다. 그리고 2006년에서 2007년 긴축 국면에서도 금리가 역전된 후에 2008년 리만 브라더스 사태가 또 발생을 했고요. 70년대 말에는 페드가 기준금리를 20%까지 끌어올리면서 볼커 쇼크를 단행해서 인플레이를 잡았지만 경기 침체를 맞았다라고 쭉 되어 있습니다. 요 밑에 뭐 내용을 쭉 보시는데 제가 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자, 그래서 1980년에 리세션이 왔어요. 그리고 1982년도에도 리세션이 왔습니다. 근데 S&P 500의 주가는 다 올랐습니다. 81년도에 6.7%인가 조금 빠졌었고요. 80년에 여기 제가 제 프로필에다가 또 해놨었는데 자 1980년에 25.77 올랐고요. 1981년에 9.73 올랐고요. 빠졌고요. 82년에 2차 리세션이 왔었습니다. 이때 시장 14.76% 올랐습니다. 83년에도 17%, 84, 85, 86, 87, 88, 89년 계속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 장단기 금리차로 리세션이 올 수는 있는데 리세션이 온다고 해서 주가가 반드시 빠지는 게 아니다는 거죠. 근데 너무 많은 분들이 제가 좀 안타까운 게 경제 전망을 하고 그 경제 전망에 의해서 주가가 그렇게 움직일 거다라고 많이들 오해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